1444년 겨울, 조선 왕궁에 충격적인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아바마마, 광평이가 숨을 쉬지 못합니다. 세종대왕은 그날 밤 미치광이처럼 대군의 처소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건강했던 다섯째 아들, 향년 20세 만 19세 광평대군이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세종은 아들의 손을 부여잡고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광평대군은 결국 1444년 12월 8일 향년 20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선 최고의 천재로 불렸던 왕자가 짧은 기간에 급격히 악화되어 죽은 것입니다. 세종의 많은 아들들 중에서 가장 총명하다고 칭송받던 광평대군, 5세 때 이미 천자문을 외웠고 8세에 사서삼경을 논했으며 15세에는 세종도 감탄할 정도의 학문 수준에 도달한 천재였습니다. 세종은 공공연히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보았던 어떤 신하보다도 뛰어나다고. 그런데 왜 하필 향년 20세에, 왜 그토록 갑자기, 왜 아무런 조짐도 없이 죽어야 했을까요? 더 이상한 것은 광평대군의 죽음 이후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로부터 8년 후 문종이 재위 2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3년 뒤 1455년 어린 단종이 왕위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오른 사람은 다름 아닌 수양대군, 훗날의 세조였습니다. 만약 광평대군이 살아있었다면, 만약 그 천재가 20살을 맞이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조선 왕실 최대의 미스터리 중 하나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단순한 질병사로 기록된 광평대군의 죽음,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야 합니다. 19세 천재 왕자는 정말 병으로 죽은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계획된 범죄였을까요? 이 이야기는 한 가문의 비극을 넘어 권력 앞에서 무너지는 인간의 본성과 역사가 감춘 어두운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시작점은 142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세종 7년, 왕실의 5번째 왕자가 태어났습니다. 그가 바로 광평대군 이여입니다. 세종은 이미 여러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남향 훗날 문종, 차남 유, 수양대군 훗날 세조, 셋째 안평내구, 넷째 이명대군에 이어 5째로 광평대군이 태어났습니다. 왜였을까요? 실록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당시 궁중을 드나들던 학자들의 야사에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광평대군이 태어난 날 밤 세종이 밤하늘의 별을 보다가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저 별은 참으로 밝구나. 마치 나라를 비출 큰 별 같구나. 광평대군의 천재성은 일찍부터 드러났습니다. 3세 때 이미 글자를 깨우쳤고 5세 때는 천자문을 완벽하게 외웠습니다. 세종은 이 아들을 무척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7세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루는 세종이 집현전 학사들과 대학을 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린 광평대군이 우연히 그 자리를 지나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바마마, 경물치지의 뜻이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여 지식을 완성한다는 것이라면 백성을 다스리는 것도 백성의 마음을 먼저 알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던 학사들은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7세 아이가 성리학의 핵심 개념을 왕도 정치와 연결시켜 말한 것입니다. 세종은 그날 밤 소헌 왕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오. 하늘이 내린 제목이오. 하지만 광평대군의 출중한 재능은 축복만은 아니었습니다. 조선은 엄격한 장자 계승의 나라였습니다. 왕위는 이미 장남인 세자향의 몫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자향은 허약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병치레가 잦았고 체력도 약했습니다. 세종도 이를 걱정했지만 표면적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궁중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세자가 과연 오래 살 수 있을지, 그리고 설령 왕위에 올라도 오래 다스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을. 그리고 바로 이때 첫 번째 균열이 생겼습니다. 1437년 광평대군이 12세 되던 해의 일입니다. 세종은 갑자기 광평대군에게 병조의 업무를 참관하게 했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병조는 군사와 국방을 담당하는 곳으로 보통 세자나 왕세손만 참여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세종이 광평대군에게 직접 질문을 던진 일이었습니다. 여야, 만약 내가 나라의 군사를 맡는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12세 소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군사는 백성에게서 나옵니다. 백성이 편안해야 군사가 강해지고 백성이 왕을 신뢰해야 군사가 목숨을 바칩니다. 그러니 먼저 백성을 살피는 것이 군사를 강하게 하는 첫걸음입니다. 세종은 그 자리에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 서 있던 수양대군은 차가운 눈빛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실은 이 사건에는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세종실록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무렵 세종이 신하들과 나눈 대화 중에 이상한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세종이 영의정 황희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세자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누가 왕위를 이어야 하겠는가? 황희는 매우 당황했습니다. 이런 질문은 대역죄에 해당할 수도 있는 위험한 질문이었습니다. 황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세자께서 장수하실 것이니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사옵니다. 세종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대화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세종은 이미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비책의 중심에는 광평대군이 있었습니다. 1440년 광평대군이 15세가 되던 해, 조선 왕실의 권력 지형도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자향은 여전히 허약했습니다. 그는 27세였지만 이미 여러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의 아들이 될 세손 훗날 단종도 아직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세자가 오래 버티지 못한다면 후계 구도는 순식간에 공백을 맞게 됩니다. 누가 국정을 책임질 것인가? 세종은 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한 가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세종은 광평대군에게 더욱 많은 기회를 주었습니다. 국정회의에 참관하게 했고 외교 문서를 검토하게 했으며 심지어 지방 시찰에도 동행시켰습니다. 신하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대군께서 세자를 제치고 너무 많은 일을 하시는 것 아니오? 세자께서 허약하시니 전하께서 다른 계획을 세우시는 것 아니오? 이런 소문이 돌자 가장 먼저 움직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양대군이었습니다. 수양대군, 이름은 세종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광평대군과는 정반대의 인물이었습니다. 광평대군이 학문과 덕성으로 주목받았다면 수양대군은 무예와 정치력으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힘이 세었으며 말을 잘 타고 활을 잘 썼습니다. 성격도 강했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쟁취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런 수양대군의 눈에 광평대군의 부상은 어떻게 비쳤을까요? 1442년 봄,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세종이 갑자기 왕자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희들은 임금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세자향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백성의 아버지입니다. 안평대군이 대답했습니다. 나라의 기둥입니다. 수양대군이 대답했습니다. 하늘의 뜻을 이어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광평대군이 마지막으로 대답했습니다. 임금은 백성을 위해 자신을 버릴 수 있는 자입니다. 임금은 가장 높은 자리에 있지만 실은 가장 무거운 짐을 진 자입니다. 영화보다는 고통을, 권력보다는 책임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자입니다. 세종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세종은 영의정 황희와 좌의정 맹사성을 몰래 불렀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실록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황희의 손자가 남긴 야사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전하께서 광평대군을 후계로 삼으실 뜻을 비쳤으나 영의정께서 장자 계승의 원칙을 들어 만류하셨다. 그러나 전하께서는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야 한다고 하셨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세종은 광평대군을 단순한 왕자가 아니라 왕위 계승의 예비 후보로 키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세자가 일찍 죽거나 어린 세손이 왕위를 잇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광평대군이 왕위에 오르도록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계획이 알려지자 궁중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광평대군을 대하는 신하들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더 공손해졌고
어떤 이들은 경계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수양대군은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광평대군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궁중 행사에서도 광평대군을 피했습니다. 심지어 형제들끼리 모이는 자리에도 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수양대군이 광평대군을 질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침묵 속에서 아주 조용히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1443년 겨울, 광평대군은 18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미 성인이었고 혼인도 했습니다. 학문은 최고 수준에 도달했고 백성들 사이에서도 어진 대군으로 칭송받았습니다. 세종은 만족스러웠습니다. 자신이 세운 계획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세종은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권력 앞에서는 형제도 없고 부자도 없으며 오직 왕좌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왕좌를 노리는 자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1444년 봄이 왔습니다. 광평대군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겨우 석 달뿐이었습니다. 1444년 겨울, 광평대군은 건강했습니다. 실록의 기록을 보면 그해 12월 초까지만 해도 광평대군은 별다른 이상이 없었습니다. 세종과 함께 경연에 참석했고 지편전 학사들과 학문을 논했으며 심지어 무예 시험에도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12월 초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광평대군이 체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소화불량 정도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증상이 더 심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고 열과 발진이 번지며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세종은 급히 어의를 보냈습니다. 어의는 진맥을 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별다른 이상은 없사옵니다. 식체일 뿐이니 곧 나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광평대군은 낫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나도 닷새가 지나도 증상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고열이 시작되었고 피부에는 이상한 반점이 생겼습니다. 세종은 미치기 직전이었습니다. 최고의 어의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심지어 민간의 명의까지 불러들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광평대군의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어의들의 진단이 모두 달랐다는 점입니다. 어떤 어의는 열병이라 했고 어떤 어의는 도끼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어의는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향년 20세의 건강한 청년이 갑자기 몇 날 며칠 사이 죽어가는데 원인을 알 수 없다. 다만 실록에는 광평대군이 창진을 앓았다는 사실만이 간단히 기록됩니다. 12월 7일 밤, 광평대군의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세종은 아들의 처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손을 꽉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광평대군은 점점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그날 밤 자정 무렵, 광평대군이 잠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아버지 세종을 바라보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실록에는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대군께서 전하께 무언가 말씀하시고 승하하셨다고만 적혀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했을까요? 유언을 했을까요? 아니면 무언가를 호소했을까요? 혹시 자신을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광평대군은 1444년 12월 8일 향년 20세로 눈을 감았습니다. 실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평대군 여가 조올하였다. 이후 장례와 관련된 조치들이 연이어 등장합니다. 다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의정부가 각 도에 조의를 올리도록 청했으나 임금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짤막한 구절뿐입니다. 단순히 갑작스러웠던 죽음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감추려 했던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요? 세종의 슬픔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정사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광평대군의 관 앞에서 통곡할 뿐이었습니다. 신하들이 위로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세종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늘이 어찌 이다지도 무심하단 말인가. 내 아들을, 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데려가다니. 하지만 슬픔 속에서도 세종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의문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정말 이것이 단순한 병사였을까? 정말 하늘의 뜻이었을까? 아니면 누군가의 계획된 범죄였을까? 광평대군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모든 왕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문종세자도, 안평대군도, 그리고 수양대군도 왔습니다.
수양대군은 관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눈물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이 진짜였을까요?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우리는 그날 수양대군의 눈빛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과연 그 눈물이 형제를 잃은 슬픔이었을까요? 아니면 방해물을 제거한 안도감이었을까요? 역사는 침묵합니다. 하지만 이후 벌어진 사건들은 놀랍도록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야사에 따르면 광평대군이 죽은 뒤 다음과 같은 일이 전해집니다. 사인을 조사하던 어의 한 명이 어느 날 사라졌다. 집현전에 학사 2명이 갑작스럽게 지방으로 유배되었다. 궁녀 3명이 광평대군의 처소에서 내쳐졌다고 전해진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공식 사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출전이 분명치 않은 전승입니다. 그럼에도 왜 이런 이야기가 남았을까요? 우리는 이 의문만큼은 분명히 던질 수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후의 역사입니다. 1450년 세종이 승하했습니다. 문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문종은 겨우 2년 만에 죽었습니다. 그의 나이 39세. 젊은 나이였지만 워낙 허약했기에 사람들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1452년 12세 단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1453년 계유정난이 일어났습니다. 수양대군이 단종의 보필 대신들을 모두 죽이고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1455년 수양대군이 단종을 패하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세조의 탄생입니다. 1457년 단종이 사사되었습니다. 17세의 나이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보면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만약 광평대군이 살아있었다면? 광평대군이 살아있었다면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문종이 일찍 죽었을 때 12세 단종 대신 광평대군이 왕위를 이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광평대군은 27세로 왕이 되기에 완벽한 나이였을 것입니다. 설령 단종이 왕위를 이었다 해도 광평대군이 섭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수양대군에게 틈이 없었을 것입니다. 광평대군은 학문도 뛰어났지만 세종에게 직접 통치를 배운 경험도 있었습니다. 신하들의 신뢰도 두터웠습니다. 무엇보다 세종의 적자였고 정통성이 확실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수양대군에게는 위협이었습니다. 극단적인 야심을 가진 자에게 광평대군은 제거해야 할 가장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증거는 있을까요?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독사를 명확히 증명할 사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황 증거는 많습니다. 첫째, 광평대군의 증상입니다. 비소나 부자 같은 독을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과 유사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급격한 악화로 인해 후대에 독살설이 제기됐으나 의학적 근거는 없었습니다. 둘째, 어이들의 혼란스러운 진단입니다. 만약 일반적인 질병이었다면 어이들이 진단을 못할 리 없습니다. 하지만 독극물에 의한 증상은 일반 질병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관련자들의 연쇄 실종과 좌천입니다. 진실을 아는 자들을 제거하거나 입을 막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수양대군, 즉 세조의 만년입니다. 세조는 왕위에 오른 후 악몽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실록 곳곳에 세조가 꿈에 여러 사람이 나타나 괴롭혔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특히 피부병에 걸려 심하게 고통받았습니다. 이 병을 고치기 위해 온천을 찾아다녔고 수많은 약을 복용했지만 낫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죽인 자들의 원한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야사에는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세조가 밤마다 여야,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꿈에서라도 광평대군이 나타나 그를 괴롭혔던 것일까요? 1468년 세조가 죽었습니다. 그의 나이 52세. 죽기 직전 세조는 아들 예종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왕이 되는 것은 영광이 아니라 고통이다. 네가 평안하기를 바란다.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숨어 있을까요? 혹시 자신이 왕위를 위해 저지른 죄악에 대한 후회는 아니었을까요? 세조의 죽음 이후 조선 왕실은 더욱 혼란에 빠졌습니다. 예종은 재위 1년 만에 죽었고 성종이 왕위를 이었지만 훈구 세력의 권력 다툼은 계속되었습니다. 만약 광평대군이 살아있었다면 이 모든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광평대군의 죽음으로부터 580년이 지났습니다.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묻혀 있습니다.
광평대군이 정말 독살당했는지, 단순한 급병으로 죽은 것인지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권력 앞에서 인간은 얼마나 무서운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형제도 핏줄도 도덕도 모두 무너지는 것이 권력의 속성입니다. 세종은 광평대군을 잃은 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글 창제라는 위협을 이루었지만 말년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눈병이 심해져 거의 실명 상태가 되었고 당뇨로 추정되는 증상과 만성 질환으로 오랜 기간 고통받았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세종의 이런 병이 스트레스 때문이었다고 분석합니다. 아들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이 단순하지 않다는 의심이 세종을 갉아먹었던 것입니다. 세종은 죽기 전 문종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를 잘 돌봐주지 못한 것이 평생의 한이다. 이 말에는 단순한 후회를 넘어선 더 깊은 죄책감이 담겨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광평대군이 묻힌 곳은 현재 서울 강남구에 있습니다. 그의 묘는 다른 왕자들에 비해 작고 소박합니다. 성물도 간단하고 비석도 짧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묘를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580년이 지났어도 사람들은 광평대군의 억울함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재능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뛰어날수록 오히려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둘째, 권력은 인간을 변화시킵니다. 수양대군이 처음부터 악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왕좌에 대한 욕망이 그를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셋째, 역사는 강자의 기록이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납니다. 세조는 왕이 되었지만 역사는 그를 찬탈자로 기록했습니다. 광평대군은 일찍 죽었지만 사람들은 그를 억울하게 죽은 어진 왕자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의 이름은 지워졌지만 그를 향한 질문은 여전히 남았습니다. 그는 왜 죽었는가? 이 질문이 역사를 앞으로 움직입니다. 1444년 그 밤, 그가 남겼을 마지막 한마디를 우리는 모릅니다. 그가 의심했는지, 용서했는지, 믿고 싶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의 죽음이 역사를 바꾸었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광평대군, 그는 단 19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생애 동안 그는 완벽한 왕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학문도, 덕성도,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도 모두 갖췄습니다. 만약 하늘이 그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었다면 그는 세종을 넘어서는 성군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늘은, 아닌 인간의 욕심은 그를 너무 일찍 데려갔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권력을 둘러싼 다툼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정치에서, 심지어 작은 조직에서도 권력 다툼은 존재합니다. 권력을 위해 무엇을 희생할 것인가? 그 희생은 정당한가? 광평대군은 일찍 죽었지만 580년이 지나도록 사람들의 기억에 남았습니다. 세조는 왕이 되었고 광평은 일찍 떠났습니다. 누가 승자인지는 시간이 답합니다. 우리는 기록과 기억 사이에서 질문을 계속 남기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 여전히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권력을 위해 무엇을 희생할 수 있는가? 우리는 권력 앞에서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평대군의 짧은 생은 끝났지만 그가 남긴 질문은 지금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선 왕실 최대의 미스터리, 광평대군의 비극적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역사의 진실을 파헤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묻혀있던 역사 속 진실로 찾아뵙겠습니다.